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동신 확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이제 보실까요? 요거는 그냥 이제 원리를 우리가 느껴보기 위한 이제 용도고, 아까 이제 여기 마지막에 제가 알람이 울려가지고, 집중력이 이제 잠시 이제 산만해졌죠. 그래서 이제 샘플 색인들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 아까 이제 보시면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중복적으로 포함이 되면 이제 같은 개수니까 거기서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복을 이제 허용하는 것이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이 이제 핵심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랜덤 포레스트가 서로 다른 데이터가 이제 경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점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설정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가면 방금 전에 이제 보셨는데 이 보스턴 포레스트가 좀 꽤 좋은 그런 이제 점수를 이제 획득을 했잖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참인데 여기 이제 있어요. 요거를 거짓으로 만약에 이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는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부트스트랩 샘플을 거짓으로 하면 마치 그냥 단일 랜덤 포레스트를 단일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애써서 100개의 결정 트리를 사용해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사실상. 이런 설정을 이제 껐다 켜 보시면 부트스트랩이 실제로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런 코드는 직접 작성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요번 시간 이후로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요런 설정들을 이 기본값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인제 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랜덤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제는 아시겠죠? 이게 부트스트랩 샘플링이 랜덤하게 이제 수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자체의 랜덤니스가 이제 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랜덤 포레스트는 매번 하실 때마다 약간씩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랜덤 스테이트의 의미와 여기에 있는 랜덤 스테이트의 의미가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 자체에 랜덤니스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 왜 훈련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랜덤 스테이트를 딱 고정을 했는데 왜 달라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얘는 알고리즘 자체의 랜덤니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이 정도만 가지고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랜덤니스를 더 도입을 합니다. 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하는 랜덤 포레스트는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사용하여 각 트리가 다소 다른 데이터셋에서 생성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부트스트랩 샘플링만으로는 트리들이 충분히 다양화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의 각 노드가 생성될 때 전체 특성 중 무작위로 선택된 하위 집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하위 집합의 특성은 각 노드마다 매번 새롭게 선택되므로 동일한 데이터 샘플을 사용하더라도 각 결정 트리가 서로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각 트리의 분기가 다른 특성의 부분 집합을 사용함으로써 랜덤 포레스트 내 모든 트리가 서로 구별되고 다양한 데이터 경험을 통해 과적합을 방지하며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렇게 특성 선택의 무작위성과 부트스트랩 샘플링이 결합되어 각 트리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가 과적합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네, 교포성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이 부트스트랩 샘플링 말고 한 단계 이제 더 간다는 건데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요 캔서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릴게요. 출력을 이제 해놓고 원래는 이제 전체 특성을 다 고려해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어디를 쪼개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걸 근데 어떻게 고르는데? 라고 하는 점이 궁금하실 수 있죠.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점은 이제 원래 결정 트리의 이제 원리를 따릅니다. 그 점은 이제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요. 어, 그거를 같이 이제 이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가 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에서 분기하는 것이 다른 경우보다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정 트리는 특정 분기로 인해 얼만큼 정보를 획득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보 획득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상태에서 정보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분류의 경우 정보 엔트로피와 진위 불순도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총량을 계산한다면 정보 획득의 계산은 분기 이전의 상태, 즉 부모 노드에서의 정보량에서 분기 수행 이후의 각 영역의 정보량, 즉 왼쪽과 오른쪽 노드의 정보량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분기 결과 발생한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 합계가 낮아질수록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로 지금의 경우 분기 이전 0과 1이 각각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정보 엔트로피로 계산한 정보량은 1입니다. 분기로 0과 1을 분리해 왼쪽은 0만 남고 오른쪽에는 1이 남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은 각각 0입니다. 그럼 정보 획득은 1입니다. 정보 획득의 최대값은 1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기는 최적의 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 트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눠지는 결과적인 이야기는 보셨는데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위들이 그 정보 획득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정보 획득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분기가 이제 수행이 되고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찾아내는 게 그 알고리즘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근데 정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자명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정보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이론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만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엔트로피라는 명칭은 연력학에서 빌려왔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연력학 엔트로피와 구분하기 위해 이것을 발명한 수학자의 이름으로 셰넌 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연력학의 엔트로피와 유사하게 분류의 경우 여러 유형이 섞인 정도가 무작위에 가까울수록 정보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즉 섞여 있을수록 정보량이 높고 분리가 잘 수행될수록 정보량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섞여 있으면 결정 트리는 으악! 이렇게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뭐 어떻게 저떻게 나눠 가지고 1은 1대로 이제 0은 0대로 이제 싹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맨날 처하는 상황인데
그 장난감을 막 정리를 이제 잘 해놔. 애기 장난감을 막 정리를 잘 해놔도 저녁에 가면 완전히 그 폭탄이 돼 있죠. 엔트로피는 언제나 높아진다. 그죠? 연력학의 그 제3 법칙이잖아요. 언제나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집에 가면 엔트로피는 높아져 있다. 그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 트리가 해주는 것도 엔트로피를 낮춰주는 과정에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 트리는 특히나 이제 분류에서는 이제 정보 엔트로피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사용하는데 그 정보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론을 준비는 돼 있어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려면 그 상당한 전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1시간 정도 이제 투자를 이제 그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딥러닝에서는 합니다. 딥러닝에서는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드려야 돼서 또 이제 직접 구현도 해야 돼서 그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이제 다 전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뭐 모종의 이유로 그런 게 이제 있더라.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그 인제 요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저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렇게 나눴냐라고 하는 것에 나름의 이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기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지점을 고려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의 정보 획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의 경우 x1의 A 값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 왼쪽과 오른쪽의 표본들이 다음과 같이 분포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왼쪽은 1 하나이고 나머지 3개는 0, 오른쪽은 0 하나, 나머지는 1입니다. 원래 상태에 비해 0 또는 1 어느 한쪽의 유형으로 쏠림이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원래 0과 1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 비해 정보량이 낮아졌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x2의 B 값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 오른쪽 노드에는 0만 남게 되고 나머지가 왼쪽 노드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오른쪽 노드의 정보량은 0이고 왼쪽의 경우는 0보다 높지만 그 이전의 분기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낮아집니다. A와 B 어느 쪽도 아직 완벽하게 0과 1을 분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분리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정보 획득 양입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분포 다음과 같이 0 4개 1 4 개가 임의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 상황에서 이제 x1하고 x2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속성을 이제 고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싶었고 여기서 임의의 이제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을 이제 쪼개는 것을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거죠. 우리도 인생에 많은 그 갈림길과 분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날까? 그 직업을 택할까? 자식을 낳을까? 한 명만 낳을까? 두 명만 낳을까? 그죠? 근데 보통 그 어떤 특정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 되돌아가는 거는 대체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결혼을 해. 다시 되돌아간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더 어려운 거. 자식을 낳을까? 그럼 낳았어요. 근데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불행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불행한 이유로 뭐 후회를 해. 그죠? 언제 왠지는 모르겠지만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죠? 이미 이제 세상에 이제 사람이 나왔으니까. 근데 한 명만 있어. 둘째를 낳을까? 낳았어. 근데 내가 생각하던 이런 게 아니었어. 그거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인제 어떻게 쪼개는가에 따라서 다음 상황들의 그 경로 의존성이 이제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분기를 이제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뭐 좀 덜 그거보다는 쪼끔 덜 심각한 거 이 주식을 사? 말아? 팔아? 그죠? 이런 거 다 인제 if else 문이잖아요 결국은 따지면.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그 A로 요렇게 인제 쪼갰다. 그러고 나니까는 인제 왼쪽에는 요 왼쪽 노드에는 1이 잡티처럼 이제 하나 남고 얘는 인제 0이 잡티처럼 인제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하나씩 이제 잡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이렇게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이제 똑같은 분포에서 B로 인제 쪼개 가지고 요 왼쪽과 오른쪽 요렇게 인제 가면 여기가 인제 아래쪽이고 여기가 위쪽이니까 위쪽에 인제 0이 요렇게 인제 두 개 분포해서 완전히 인제 엔트로피나 손실, 엔트로피와 인제 손실은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그걸 이제 완전히 없애 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작업을 해 나가는 게 나은가. 이런 점들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인제 정보량의 인제 측정입니다. A 분기의 경우 원래 상태의 분포에서 정보 엔트로피로 구한 정보량은 1입니다. 분기 수행 후 표본들의 분포에 따라 정보량을 계산하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약 0.81입니다. 두 가지 분포 양상이 다르지만 각 유형이 3개와 1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보량 값은 동일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유형만으로 완벽한 분리가 수행됐다면 정보량은 0이 되고 이것이 분기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경우 정보량 획득은 분기 이전의 정보량과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 차이를 구해 계산합니다. 이때 왼쪽 오른쪽 정보량이 이전 부분 노드에서는 표본 개수 대비 얼만큼의 표본이 있는지를 반영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표본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정보량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량 자체의 절대값이 커도 표본의 개수가 작으면 그것을 크게 반영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4개씩 표본이 골고루 나눠졌기 때문에 각 정보량 모두 0.5가 곱해집니다. 그 결과 정보량 획득은 0.19가 됩니다. 정보 획득의 최대값은 1.0이고 1.0에 가까울수록 품질이 좋은 분기입니다. 여기서 인제 그 공감이 안 되실 만한 부분이 있죠. 얘가 왜 0.81이며 얘는 왜 1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안 되실 텐데 그거는 인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보량을 측정하는 공식이 공감이 안 되셔서 그래요. 이제 요런 인제 정보 엔트로피 인제 측정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개는 지금 이제 생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인제 모종의 인제 적절한 방식으로서 각각의 인제 그 정보량들이 측정이 됐는데 요렇게 쪼갰을 때 결과적으로 0.19라는 정보가 인제 획득이 됐다. 네, 최대는 이제 1.0 만큼의 이제 정보가 획득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A 분기로 수행한다면 이런 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쪼개면 어떻게 될까? 같이 보겠습니다. B분기의 경우 오른쪽에는 0 2개가 분포하고 왼쪽에는 나머지가 분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오른쪽은 정보량이 0이 됩니다. 왼쪽의 경우는 정보 엔트로피로 계산한 정보량이 0.92입니다. 그럼 A의 경우 양쪽 모두 0.81이었던 것에 비교해 현재의 경우는 왼쪽 노드의 정보량이 A일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정보 획득량을 계산하면 0.31이 되어 이전의 0.19보다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분기가 A분기보다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각 영역의 정보량은 낮을수록 좋고 분기로 인한 정보 획득량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분기로 왼쪽과 오른쪽의 정보량을 낮출수록 정보 획득량은 커집니다. 어느 특정한 분기에서는 왼쪽 또는 오른쪽 노드의 정보량이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분기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A와 B의 경우로 비교하여 살펴본 것처럼 왼쪽 오른쪽의 정보량이 완벽하게 0이 되지 않는 경우 왼쪽 오른쪽 정보량을 표본의 개수로 정규화한 합계로서 정보 획득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모종의 이유로 얘는 인제 그 0.9이고 얘는 인제 0 인데 요 0인 거는 논의가 이제 쉬워요. 왜냐면 인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잖아요. 무질서도인데 0 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질서하지 않죠. 얘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엔트로피가 0인 거고 그리고 정보량이 0인 겁니다. 근데 엔트로피가 어째서 정보량이냐. 그거는 인제 쪼끔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엔트로피는 아니고 인제 정보 엔트로피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요거 인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걸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그 용어를 열역학에서 빌려왔지만 정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유사합니다. 열역학의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도가 높을수록 예측력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다음 정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정도를 어째서 정보량이라고 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경우는 전체 문서의 모든 글자가 한 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AAAA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경우 다음 글자가 A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자명하고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같은 글자로만 가득 찬 문서에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극단에서 어떤 문서의 글자들이 무작위로 선택되는 경우는 다음 글자는 가능한 선택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정보 엔트로피는 높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글자들이 선택되는 확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자는 다른 것들보다 더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앞의 글자의 순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에 쓰여진 문서의 경우는 완벽하게 무작위로 선택된 문자들로 가득 찬 문서에 비해 정보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위의 문서가 정보가 더 많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짧은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량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용함은 아닙니다. 그랬어. 이 정보 엔트로피와 이제 정보량이라고 하는 게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 쓰여졌거나 뭐 이 문서에 쓰여진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글자들이 모두 다 그냥 이전에 다 A였어요. AAA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다음 글자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물어봐. A지." 이런 거잖아요. 음? 근데 만약에 인제 그 완전히 진정한 의미의 이제 무작위로 섞인 그런 글자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자, 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의 글자들이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됐을 때 다음의 글자가 A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A부터 Z 중에서 어느 거든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상하기가 이제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무작위인 경우에는 정보량이 이제 극대화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뭐 책에 쓰여진 거나 뭐 어딘가 이제 문서나 텍스트의 경우에는 그런 무작위적인 거에는 지식은 없잖아요. 근데 인제 이 완전히 동일한 글자도 그 지식은 없는 거고 완전히 랜덤한 것도 인제 지식은 없는 건데 다만 우리는 이런 거죠. "나, 너, 사랑." 근데 "너, 나는 모시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 여기 인제 올 수 있는 글자들이 어느 정도 범위가 이제 결정이 되죠. 요거가 인제 그 텍스트 챗GPT와 같은 알고리즘들이 동작하는 이제 원리입니다. 현재 인제 챗봇들이 이제 동작하는 원리죠. 그래서 그냥 이제 약간 잡담을 하면 그 챗봇들이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문서들이 되게 식상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장 많이 말했던 그 단어를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챗봇이나 이런 서비스를 잘 모르니까는 나 혼자만 쓸 때는 이제 좋았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챗봇을 쓴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투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 뭐 이메일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공손하게 정성껏 이메일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런데 웬일인지 되게 정성스럽게 이제 공손하고 막 이메일도 막 그 섹션별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좋죠. 좋은데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이런 거죠. 그 네, 직급이 올라가시면 그 보고서 이제 직접 쓰시기도 하지만 남이 쓴 보고서를 승인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제 '아 그렇지. 이렇게 썼어야 되지.' 하는데 내가 쓴 건 아니야. 내가 쓴 건 아니고 "오케이." 이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직접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웁니다. 프로그래밍도 이제 직접 하면서 많이 배우고 글도 직접 하면서 많이 인제 배우고 또 이제 뭐 당연하게도 이제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뭔가 직접 하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챗봇이 나오면서 챗봇 서비스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되면서 이제 더 문서를 안 읽게 되죠. 그러니까 "서머리 해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하면은 서머리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저는 어릴 때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빌리고 뭐 그런 시절이 제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뭐 여기서 뭐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진짜 까마득한 옛날 같죠. 우리 애기는 저 막 넷플릭스와 뭐 유튜브와 이런 것들이 있는 시절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손끝에 콘텐츠가 모두 있는 그런 시절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막 비디오방에 비디오 늦게 갖다 줘 가지고 막 연체로 막 내고 막 비디오방 아저씨한테 되게 혼나고 막 그랬던 이제 기억도 이제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왜 혼났지? 내가 비디오방 아저씨면은 "아 예 고객님 돈 더 내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죠? 아니 내가 돈을 냈는데 연체료를 냈는데 내가 혼나. 이상하네. 그죠? 그러니까 혼은 내고 돈은 안 받아.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네. 하여튼 헛소리였고요. 근데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비디오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뭐 돈이 없었어. 뭐 용돈이 이제 모자랐어. 그래서 원하는 비디오를 이제 뭐 빌려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침만 이제 흘리면서 "얼마나 재미있을까 다이아드." 뭐 이러면서 이렇게 줄거리를 보면 줄거리만 이제 보면은 영화의 재미가 느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점점점점 맥클레인 형사가 뭐 했었는데 점점점점 뭐 그런 줄거리로서는 내용을 요약해 준다고 해도 영화를 보는 것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인제 우리가 인제 하는 많은 어떤 전문적인 일들에 대해서 챗봇 서비스의 도움을 지금 적극적으로 받게 되는 세상이 이미 도래했죠. 도래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인제 전문가로서의 고유한 식견들이 훨씬 더 빛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아주 새로운 API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이 등장해서 인터넷에 인제 있는 문서고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챗GPT가 잘 아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봤거든요. 잘 못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인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막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 막 공론화가 많이 된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잘 그 섬세한 주제들은 잘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인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지 않았으니깐요. 근데 결국은 이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전문 조직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시는 거는, 그리고 금융에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식 뉴스가 이미 뉴스에 주식이 이미 뉴스에 나왔어요. 엔비디아 막 주가 폭발. 그때는 그냥 이미 늦었어요. 그죠? 그 10년 전에 샀어야 돼. 5년 전에 그 엔비디아 헤맬 때 샀어야 그 10 배를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10 배가 됐든 얼마가 됐든 먹을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데뷔했을 때 샀어야 그 억만장자가 되는 거지. 지금 사 봤자, 그죠? 뭐 물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파동이 있었지만 지금 사 봤자라고 말하면 매우 건방진 발언이겠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미 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 정보의 가치가 이제 낮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그 뭐랄까? 그 챗GPT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들은 그냥 요식적인 것들, 그냥 막 맨날 하는데 귀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그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전문가적인 식견 이런 것들은 인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뭐 약간 잡설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엔트로피 하니까 인제 생각나기도 하고, 또 인제 "나 너 사랑 너나." 하는데 여기서 인제 그 보통 대부분 그냥 너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게 이제 챗봇 서비스의 이제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인제 지금은 인제 신기하고 도입기인데 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냥 '아 뭐 그건 뭐 챗봇으로 쓴 거지 뭐. 그 뭐 딱 보니 그 이 글 그 챗봇으로 썼구만. 챗GPT가 다듬었구만.' 이러면서 그 가치를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그 고유한 사유와 생각이 크게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인제 마무리해야 되겠네. 아름답게 마무리 어떻게 하지? 아름답게. 그 기계학습도 마찬가지예요. 기계학습도 이 교과서에 써 있는 이런 전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제시 드린 이런 전개는 그래서 이 교과서에 써 있는 정도 수준의 인제 튜토리얼을 가지고서는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인제 통찰을 가지시는가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요런 코드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제가 잘 못 봤어요. 못 봤고, 그래서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인제 그 직접 좁혀 나가시면서 경험해 보시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인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적당히 그 비벼 볼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고, 이제 인제 진짜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했냐라고 하면은, 아까 인제 그 랜덤 포레스트의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랜덤 포레스트 얘기하다가 '왜 여기로 빠졌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제 왜 그런가 하면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 특 특성을 이제 선별하는데 원래 선별은 한다는 거예요. 원래 어느 것을 골라서 여기를 쪼갤까? 이런 것은 뭔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근데 플러스 그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부트스트랩 샘플링만 가지고서는 정말 진정으로 랜덤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캔서 프레임, 이제 캔서에서 이제 피처 네임즈가 인제 요렇게 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처 네임즈를 그 일부를 무작위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넘파이 인제 랜덤에서 인제 퍼뮤테이션 요렇게 인제 하면 요게 인제 셔플이거든요. 인제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좀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 인제 30 개인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면은 이제 한 10 개죠. 10 개만 딱 보여주는 거야.
나머지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요것만으로 해봐. 그러면 원래는 되게 잘 쪼개질 만한 그런 지점이 있었어도 지금 이 선별된 특성만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제 캔서에서 그 프레임이 이제 요렇게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제 30개가 이제 쫙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디를 쪼개야 정보 획득이 최대 극대화될까를 얘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이제 우리의 설정에 따라서 이것의 이제 하위 집합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다는 안 보여주고 이번에는 이거 10개만으로 해봐. 그리고 다음번엔 이걸로만 해봐. 다음번엔 이걸로만 해봐. 다음번엔 이걸로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못 본 샘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못 본 특성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구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 fit의 내부에서 매번 if else문 분기가 형성될 때마다 이거를 다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직접 구현하기 좀 어려워요. 뭐 오늘 이후로는 구현하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라고 하면 이제 설정의 의미를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스 피처스라고 하는 설정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비율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특성들을 100%다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결과가 재현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과적합이 여전히 좀 꽤 있는 편이잖아요. 꽤 있으면 그 이 과적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강하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미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해버렸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많이 다르게 만들려면 이 맥스 피처스의 비율을 좀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경험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절반씩만 매 분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적합이 좀이라도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어요. 91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직접 구현하실 일은 없지만 이제 방금 전에 그 간단한 이제 개념 설명과 뭐 이런 소개를 통해서 아, 그게 그 의미였어? 이렇게 납득하신다면 실제로 같은 랜덤 포레스트를 쓰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이제 튜닝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맥스 피처스 만약에 이제 30% 이렇게 이제 하면 이게 이제 얼마가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5는 좋고 뭐 7 하면은 뭐 큰 차이가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결정 트리의 이제 개수와 맥스 피처스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속성이 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얘 자체에 랜덤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꽤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리드 서치를 써서 교차 검증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야지 이제 얘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그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보스턴 포레스트를 이제 설정하고 나서 그 어, 보스턴 이제 그리드 이제 이 튜닝기를 이제 형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맥스 뎁스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맥스 뎁스는 이제 보통 이 맥스 뎁스는 무제한으로 내버려 둡니다. 예, 설정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무제한으로 이렇게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이 결정 트리는 맥스 뎁스를 제한을 해서 그 과적합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 맘대로 해. 일단 네 맘대로 하는데 네 말만 듣지 않을 거야. 100개의 결정 트리들을 경합시키고 걔네들의 의견을 이제 평균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이 설정을 안 하고 이 맥스 피처스나 뭐 결정 트리의 개수를 통해서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 1시간 일찍 끝나지만 뭐 10분 차이로 인해서 또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빅 브레이크는 우리의 리듬을 위해서 그대로 갖겠습니다. 빅 브레이크 갖고 마지막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